네, 6.13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성적표를 받은 민주당은 환호했고 참담한 결과를 받아든 한국당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6.13 지방선거 결과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압승인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셨는지 먼저 유 교수님부터. 예, 아무래도 뭐 이전에 예. 7일 전에 공포된 여론조사상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일관되게 사실상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권에서는 뭐 응답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워낙 그 기존 여론조사가 표차가 컸고 그리고 7일 동안에 상당히 반전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야권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가 뭐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예측을 하셨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선행 지표가 있잖아요. 예. 정치 선행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라든지요, 정당 지지도가 그동안 거의 일관성 있게 이례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예. 네.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었던 방송 3사의 예. 여론조사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시 얘기해서 민심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예고를 했었는데 다만 이 결과가 놀라운 것은 이 규모가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론 단순한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한국 보수의 장례식을 보는 것 같았다. 그 정도로 표차라든지 등등 뭐 서울을 포함한 여러 기초단체장에서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거든요. 예.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규모나 강도에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정치 지지로 표현한다면 저는 한 8.0 이상의 정치 지지가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렇게 김 교수님께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보수의 장례식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기도 예. 했지만 실제로 문정부의 중간 성적, 중간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보수에 대한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1년 동안의 성적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그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과거 정권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해 나갔다는 측면. 예. 이 문제하고 그것이 개혁적 측면이죠. 문정부 1년에. 그리고 그다음에 남북 문제입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전향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정책을 펼쳐 나갔다는 점. 이 두 점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성적을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권 같은 경우는 이 탄핵이라는 측면에 봐서 봤을 때 탄핵을 찬성했던 당인데요. 네. 결국은 그것으로 이제 또 두 전직 대통령이 현재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뭐 법원의 판결은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 부분과 탄핵 찬성이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촛불과 국민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국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국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하고 좀 반대 회기적인 측면들을 강하게 나타냈다. 특히 최근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남북 간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위장 평화 쇼라든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도대체 전혀 이 흐름과 맞지 않는 이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이해, 이런 부분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는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예. 그래서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이 두 석인가 세 석밖에 얻지 못했어요. 예. 민주당이 다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뭐 윤보선 씨가 나가면서 이제 여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그 촛불 국민혁명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이 전혀
어떤 그런 국민들의 변혁적이고 개혁적인 요구의 흐름과 발전 이런 부분들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리고 구태의한 측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심판을 받고 반면에 여당은 그러한 국민적 변혁과 개혁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나가면서 실제 정당 활동이라든가 특히 정부 역할을 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이번에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네네. 김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7번째 지금 지방선거인데요. 집권 여당이 실질적으로 이겼던 선거는 98년도 6.4 지방선거 때뿐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2014년도 4년 전에는 실은 집권당하고 야당하고 무승부였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전례가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집권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한 심판이 그렇죠. 있어야도 예.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수가 그동안 지향했던 가치에 대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존 보수 가치에 대한 거부를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세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압승을 한 것은 첫째, 보수가 시대 정신에 졌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란 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예. 또는 더 나가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히려 그동안 보수가 얘기했었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쟁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거보다는 지금 진보가 얘기하는 담론들이 있어요. 평등, 분배, 공정 그리고 평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쪽에다가 지금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보수가 분화됐기 때문에 졌다고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보수가 분화됐다고 한다면 두 보수 정당이 비슷하게 경쟁을 하다가 어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바른미래당은 뭐 완전히 지금 뭐 더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중도 보수라고 얘기했었던 분들이 대거 이탈을 해서 지금 진보 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수 야당은 아주 전략적 극단주의, 예. 자신의 집도기만을 결국은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략에서 실패를 한다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더 나가서 지금 두 보수 야당이 2등, 3등을 가지고 약한 팀은 연대를 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자신들이 훨씬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싸움에 매몰됐다. 그런 네.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시대 정신과 더 나아가서 전략에서 참패를 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과 전략에서 참패를 했다. 네, 일단 뭐 주요 격전지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성공을 했는데 2위가 김문수 후보였고 3위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3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박원순 당선인 다음 행보로 대권 가도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교수님? 실제로 박원순 지금 당선자는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당선자로 불러도 됩니까? 제가 네, 하여튼 네. 네. 그 후보 시절에 상당히 여유 있고 안정적인 선거 운동을 펼쳤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라고 그러고 각 구청장들을 지원 유세를 다녔단 말이에요. 예. 자기의 직접적인 선거보다도 그런 식의 어떤 포맷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정권에 있었고 당선된다는 가능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한 것이겠죠. 이 박씨 이번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게 된 배경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보였던 그 칼라, 그것은 예. 결국은 이제 보수라기보다도 상당히 진보적인 칼라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정책도 그랬고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상당히 진보적 입장, 이번에도 평화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울시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좀 새로운 뭐 도시재생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공동체 문제라든가 마을 공동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안점으로 해왔단 말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평가받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참 3선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장 3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3번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이러한 박원순 그 후보의 어떤 그런 자기의 칼라의 어떤 분명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지면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죠. 예. 그리고 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박원순 후보가 상당히 그런 기회를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의 특징은 그 당시에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지난번 때도 그랬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정확히 간파하는 것 같아요. 그 간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보를 할 건가를 예. 확실히 위치진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러한 어떤 그 선거 전략이라든가 정책 전략 이런 부분들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을 수 있었고 예.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3선에 성공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대권 행보에 물론 이제 진행해 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제 여권의 잠룡들이 뭐 일부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을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유일하게 현재로 봤을 때는 남아있는 몇몇 안 되게 남아있는 그러한 대권 잠룡 주자가 된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뭐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지적했던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서울시정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나가냐라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원순 후보가 그런 강점들,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자기 자신의 정확한 스탠스를 취한다는 측면의 강점은 있지만 예. 박원순 후보의 그 퍼스널리티는 어떤 것이냐, 독자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형성해야 대권 도전에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2020년 남아있죠. 예. 그런 부분들의 이제 플러스 요인과 알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박원순 당선자의 3선 성공 외에도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과연 누가 2위를 할 것이냐였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가 2위를 하고 안철수 후보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우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 좀 위기일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예상하시나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정치적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요. 2016년도 결국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켰었던 것이 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 특히 정무적 판단은 상당히 아마추어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박원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예. 김문수 후보는 뭐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거 없다. 정치공학적인 후보 단일화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야권 대표 후보고 그리고 유권자가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자신감 있게 자기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종의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우월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3등을 하잖아요. 지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0.7%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7.3%를 얻었어요. 네. 그럼 이 두 후보가 합치면 30%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자신이 얻은 거는 20%도 못 얻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여러 가지 새 정치라든지 변화라든지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바로 태극기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최소한도 15 내지 20%를 확보하고 가고 단일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결국은 지리멸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그 후보의 경우는 정치적 결단을 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 속에서 이제 나의 정치 실험은 끝났다. 향후에 어떤 행보를 하든 간에 정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단순하게 잠시 뭐 물러나 있다가 다시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내상의 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는 7년 전에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를 양보했을 때도 실은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는데 결국은 끊임없이 지금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떤 결단을 그럼 내릴까요? 유 교수님. 지금 저희 상당히 부정적 측면을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네. 뭐 부정 측면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측면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행보 자체가 특히 국민의당이 분열되면서 실제로 합리적 보수 세력이라고 칭했던 유승민 정치 세력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합쳐서 하나의 중도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는 하나의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결코 국민들에게는 성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스탠스 자체, 상당히 이게 이것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특히 이제 안철수, 유승민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히 유승민 후보, 유승민 대표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런 바른미래당에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중도 개혁적 성격의 정당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했다. 상당히 어려운 실험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향후에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적 결합뿐만 아니라 정당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치적 세력과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아주 큰 과제에 아주 어려운 과제에 다시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적 판단이라든가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정치적 파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한국당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보수 진영의 서울적인 강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타고 넘어야 최소한 2등이라도 해야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스탠스가 나름대로 좀 지켜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 19%라는 3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정치적인 통합 능력이라든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취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19%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적게 얻었지만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란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이번에 지지율은 19%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철수라는 개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아직도 남아 있다. 그것이 뭐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좀 일만에 보여줬다. 그러나 반면에 기존에 안철수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믿업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국민들로부터의 좀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도전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상 과제일 텐데 이번 지방선거 보수 톱밭에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오거돈 후보,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지역주의의 타파 신호탄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두 가지 시각에서 봅니다. 일부에서는 30년 만에 87년도 이후에 구축됐었던 대한민국에서의 지역 정치가 일거에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PK라는 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1990년에 김영삼 통민당이 이끄는 정당이 3당을 합담을 하면서 전통적 야도 세력에 썼었던 부산이 바뀌었던 게 맞아요. PK 지역이. 그런데 그 90년대에 만들어진 3당 합당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이뤘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뭐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와야 됐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P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PK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었다가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새로운 인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거 이동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지역주의 타파가 여전히 인물을 중심으로
투표 행태라는 것은 지속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2016년도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5군데 이기고 경남 지역에서 2곳이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7%포인트 앞섰고 경남에서는 그 두 후보,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가 0.5%포인트 차이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PK 지역의 변화를 예고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분출이 됐었고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염원했었던 PK 지역을 석권함으로써 전국 정당화의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예.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 TK 지역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호남 지역에서 그동안 지난 대선에서 물론 6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압도적 지지를 한 것은 결국 지역주의의 일부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특히 2020년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주의가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와해됐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평가를 저는 유보합니다. 네. 그 예. 영남 지역에서 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드라진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미시장의 변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보수 후보가 3명이 돼서 난립하는 바람에 얻었다 하지만 한 40%를 얻었단 말이죠. 그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거기서 민주당이 후보가 시장이 됐다는 예.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것이죠. 결국은 이 TK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과 국민들도 이제는 과거에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 아니면은 그러한 어떤 올드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젖어들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TK 지역의 30, 40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이라든 경북도지사도 뭐 이긴 이겼지만 민주당 후보들도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 거의 처음으로 기초단체장들이 예를 들면은 당선되고 그 시도의원이라도 당선됐단 말이죠. 부산, 경남, 울산 3곳의 광역단체장을 민주당한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변화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들이 뭐 시의원이라든가 기초단체장 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고요. 경남은 예. 거의 기존의 한국당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아주 특성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냉전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갖고는 이제는 도저히 한국에서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어렵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거라고 특히 구미시장의 민주당 당선은 상당히 특기할 만한 사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도지사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많은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에게 표를 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네거티브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은 정책을 가지고 투표를 유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네거티브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에 입각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결코 네거티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구별하는 거는 포지티브는 희망을 주는 선거고 네거티브는 두려움을 주는 선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거티브와 석색 비방 그런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갈 때에 상당히 나름대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유권자들이 무엇을 보고 투표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언론에서 네거티브를 굉장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얘기는 예. 방송 3사가 심층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40% 이상이 정당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보통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오히려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게 40%, 그리고 정책이 30%, 정당이 20%라는 게 통설인데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 정당이 40%라는 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보다는 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긍정적 효과를 흡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끊임없는 도덕성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잘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선거가 예. 끝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조치를 저는 취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뒷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 예. 민주당의 의석수 네. 119석에서 11석이 늘어나서 130석이 됐고 자유한국당 112석에서 한 석을 추가하면서 113석이 됐습니다. 여소야대라는 국회 지형은 그대로지만 뭐 원구성이라든지 민주당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뭐 사실이죠. 예, 광역단체장에서 14곳을 민주당이 석권했다는 사실이 예. 놀라운 거지만 이제 중요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충북 제천단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예. 11석을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단체장에 대한 석권하고 또 별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앙정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방정치에 대한 문제와 중앙정치에 대한 문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 중앙정치에서 예를 들면 지금 합쳐서 130석이 됐기 때문에 예. 물론 아직은 여소야대 국면이지만은 그러나 뭐 민주당의 우당 역할을 좀 우호적인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라든가 민평당이라든가 합치게 되면은 가뿐하게 예를 들면은 또 무소속 일부 합치면은 그러면 가뿐하게 150석을 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개혁 정책들을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개혁 정책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상 민평당이라든가 정의당도 그 부분에 동조 안 할래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국회 지형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추승력과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 것이죠. 예. 이것은 향후에 예를 들면 대국회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대국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추진력 있는 동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야당은 기존의 어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측면들이 국회에서 강했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세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어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좀 국회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바뀐다. 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체제에서 국회도 이제는 범여권이 상당히 150석을 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개혁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예. 실현성, 현실성, 뭐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인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 예. 이 문제를 한국당이 사실상 전향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단 말이죠. 이러한 국회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개혁적인 과제들 또 입법 관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SNS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야권 재편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행보를 볼 거라 예상하십니까? 야권 재편은 두 가지 방향성에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 차원에서 볼 것이냐, 예. 아니면은 보수 대개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에 있어서의 대통합 문제를 포함해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단순하게 홍준표 대표가 좀 사퇴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권 경쟁에만 매몰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완전 존재감을 잃어버릴 것이다. 예. 똑같은 겁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뭐 어쨌든 간에 정책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큰 틀 속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괴멸적 패배를 당한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완전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수 세력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새롭고 새로운 가치에 의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을 터질 수 있게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로서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않고 또다시 그도 과거에 거론됐었던 인물들이 다시 당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국민에 대한 배신만이 아니라 한국 보수에 대한 아주 그냥 엄청난 나름대로 배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갑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아주 기초서부터 재편을 예. 통해서 혁신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YS를 한번 한국당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YS가 사실 3당 합당 민자에 들어가면서 이제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예. 사실상 민주당의 철저한 개혁을 하고 공천개혁도 이루면서 그것이 당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YS의 당시 민자당은 이 신군부 세력이라든가 그전에 하나의 세력이라든가 예. 이러한 구세력과의 나름대로 단절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내부 갈등도 나중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일대의 지금 보수 정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세력들이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에서의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다선 의원이라는 이런 분은 이제 구세력으로 평가받은 거예요. 한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지금 길을 보이는 거죠. 국민들이 완전히 이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뭐 YS 정도에 되는 인물이 나타나서 아니면 영입을 하든지 그 내부에서 발굴하든지 해서 그러한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한국당의 구세력과 단절을 이루고 새로운 보수 개혁 세력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새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 길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영하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교 초빙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